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를 시작합니다. 민선 8기가 이제 전반부를 지나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방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희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함께 민선 8기 서구 전반 현안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청장님, 잘된 부분, 아쉬운 부분 많으실 텐데 지난 2년 전반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김희강입니다. 벌써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참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서구청장이 출마해서 주민분들께 약속드린, 제가 서구청장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나가겠다고 했던 저의 선거 슬로건이 서구가 바뀝니다였습니다. 과연 2년 동안 저는 서구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고, 과연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변화를 느끼시는지 사실 매일매일 고민하며 그렇게 지냈던 2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시고 또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은 주민분들의 요구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해주는, 어, 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구청장 직통의 문자, 바로 문자 하람께를 제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의 민원사항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는 정책적 제안들을 제가 날마다 매일매일 출근하자마자 문자 하람께를 보면서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8시간 안에 주민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전 같으면 꼭 구청장을 만나서 어떤 민원을 제기해야겠다,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바로 문자 하람께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면 저희 보좌관이 24시간 내에 전화를 드리고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바로 지정이 돼서 48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내는, 혹시 좀 길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걸로 안내해 드리면서 주민분들께 다가서고 있고요. 또 이제 행정 서비스가 많이 친절해졌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주민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쉽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 맨발로를 광주에서 가장 또 먼저 또 가장 많이 이렇게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상 광주의 가장 도심 부분, 가장 센터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18개 동에 24개의 맨발로를 지금 구축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좀 주민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영광의 물무산이나 이렇게 좀 긴 코스를 만들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 부분은 제가 금당산의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벽진소원까지를 지금 4.1km 구간을 지금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금당산 전체 한 10km 걸친 그 등산로도 좀 맨발로로 좀 조성을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구가 많이 바뀐 것을 보여드리겠다, 변화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한 약속 지금 이제 절반, 임기 중에 절반이 지나셨습니다. 방금 하셨던 말씀들, 뭐 좋았던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정책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광주도 노인 인구 비율이 24%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17%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노인들을 위한 재택 의료 서비스인 서구형 스마트 돌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운영 중입니다. 정부도 성공 사례로 평가를 했는데 이거 아직 다른 지자체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올해 3 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행은 2026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핵심 내용은 여태까지 이 어르신들의 돌봄을 의료 따로 또 지역사회의 돌봄 따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아예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돼서 지역 돌봄을 의료와 함께 추진해 가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모토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어, 사실 요양병원이 생기고 요양원이 생겨서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치매라든지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요양원을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양원에 가시게 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허탈감 또 불안감 그리고 사실은 인간적인 그 존엄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바쁘다 보니 요양원에 보내긴 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죄책감까지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에 착안해서 어르신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지켜주는 차원에서 살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함께하는 이 서비스인데요. 지금 이걸 광주 서구가 가장 전국적으로 많은 돌봄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은 우리 사회복지사분들과 또 작업치료사, 우리 돌봄사분들 함께 지역이 돌보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약 500여 분을 저희가 지금 통합 돌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이 되면 1,000명 이상 저희가 돌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1년에 100명 이상 이렇게 의료 돌봄, 통합 돌봄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서구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앞서 나가는 정책이고요. 또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가 가는 방향하고도 맞고 또 현재 환자나 가족분들이 다 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저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도시명 성공 모델로 제가 이런 노인 의료 요양에 대한 부분 제가 전체 발표도 했었던 그런 정책입니다. 네. 자, 광주 서구에서 하는 정책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 천원국시라는 매장이 서구에 6곳이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1,000원으로 국수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 뭐 소소하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마침 오늘 금호 일동에 천원국시 6호점이 오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거기 들러서 점심을 천원국시를 먹고 지금 오후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5월부터 천원국시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까지 지금 6호점 1년 1개월 됐는데요. 6호점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첫 1호점은 양동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고요. 또 천원국시에 일하시는 분들께서 어르신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천원국시를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에 서창 들녘에 나는 우리 서창 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국산 밀들이 지금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 상당히 그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우리는 서창 들녘에 나는 우리 밀을 사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그 천원국시 집에는 항상 나눔 냉장고라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기부할지 모르신 분들께서 뭐 집에 라면도 좋고 무슨 반찬도 좋고요, 과일도 좋고요. 그 나눔 냉장고에 채워 주시면 1,000원의 국수를 이용하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식사 함께 하시고 그 아이템 하나 정도씩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눔 냉장고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그리고 또 나눔에 대한 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호평을 해 주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뭐 경기 침체가 뭐 일상화된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퍽퍽한데 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에 뭐 장사의 신 아카데미 뭐 좀 들어봤었던 것 같은 이름의 어떤 이런 정책들도 눈길을 좀 끕니다. 이것도 소개를 좀 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고금리, 사실은 이 고금리가 현재 경기 침체의 큰 원인입니다.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고금리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영업 손실을 대출을 함으로써
겨우겨우 버텨내셨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저금리다 보니까 한 2% 정도의 그 정도의 금리는 어느 정도 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금리가 최하 6%에서 7% 담보대출인 경우에 신용대출도 뭐 8%,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어서 제가 취임해서부터 특례 보증 규모를 저희가 이제 서구에서 2억으로 늘렸고요. 또 광주은행이 5천만 원 하던 거를 제가 지역은행이 좀 더 지역사회에 좀 환원을 해달라 설득을 해서 광주은행에서 1억 5천을 해서 현재 서구에서는 3억 5천의 특례 보증을 실시하는데요. 이 특례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한 12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억 원의 자금이 기존에 2% 금리를 받으셨는데 3% 정도 받으셨는데 지금 7% 8%써 4에서 5%의 대출 이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메꾸시는데 저희가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특례 보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장사의 신은 실은 이 특례 보증 사업은 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 처방을 하려면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교육, 컨설팅,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런 경영 컨설팅을 원해서 제가 서울의 유명한 그런 팀을 불러서 장사의 신을 개설을 했고요. 작년에 한 40개 업체의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만족도가 너무 좋고요. 40개 업체의 매출이 지금 한 40% 정도 신장을 해서 평균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신장한 곳은 한 3배 신장한 곳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이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본인들이 우리 서구로부터 이런 큰 혜택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서 더 좀 열악한 자영업자분들께 소상공인분들께 멘토 멘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멘토 멘티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멘티로 했던 분들의 만족도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장사의 신 올해도 8월부터 이제 제2기 장사의 신을 모집을 할 건데요. 장사의 신을 수료하시면 멘토 멘티 사업까지 해서 지역 사회에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경영 노하우, 홍보 노하우들을 알릴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정책 이야기들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 저희 살펴봤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화 예술입니다. 뭐 요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서빈마루 문예회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 그 부총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좀 대표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대로 작년 6월 28일 날 풍암동의 서빈마루 문화회관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개관을 한 거죠. 1년 동안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콘텐츠들 또 공연 작품들 가지고 무대에 많이 올렸고요. 또 주민분들께서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이런 장들을 제가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서빈마루 문화회관은 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민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퀄리티 있는 공연들을 올린다. 그래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만든 우리 서구민들이 만든 작품들을 올린다. 그래서 주민 참여형 작품을 확대해 가겠다. 이제 이런 컨셉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현재 가장 주민분들께 지금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 그러면 저희가 방학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영화 속 뮤지컬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했었고요. 여름방학 때는 또 마술쇼를 해서 우리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개관 1주년 기념으로는 다 잘들 아시는 최종원, 또 홍지민 이런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는 갈라쇼를 개최를 하는데요. 10,000원씩에 이렇게 입장을 했더니 불과 20초 만에 이렇게 예약 예약 사이트 연지 20초 만에 그냥 매진이 되는 그런 결과도 얻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서빈마루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냥 구에서 운영하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때만 우리 구에 있는 문화회관이다, 문화시설이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즐기고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참여까지 하실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앞에서도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 힐링 콘텐츠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게 맨발 걷기, 뭐 어싱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맨발로라고 하는 그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조성하시는 것이 아주 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맨발길 조성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거 운영을 하시면서 듣는 반응들이라든지 앞으로 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 3년 전부터 저는 3년 전부터 맨발 걷기를 이제 이해하고 알게 됐고 또 맨발 걷기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만 3년 차 지금 맨발 걷기를 매일 하고 있는 사실은 맨발러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이 맨발길을 좀 조성하면은 이게 큰 예산은 들이진 않지만 주민분들께서 워낙 걷기를 좋아하시니까 하지만 신발을 걷는 것보다 신발 벗고 걷는 것 또한 또 우리가 흙과 직접 맞닿으면서 자연을 느끼고 또 우리의 이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좀 음이온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취임한 지 한 2주 만에 풍암 호수공원에다가 제가 그 세족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맨발 걷기장은 아닙니다만 혹시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도 발도 씻고 신발도 놔두시기 편하게 세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상무시민공원부터 시작해서 바로 작년 연말까지 18개 동에 약 24개의 맨발 구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이 한가운데 있는 우리 광주 서구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도심 속 맨발 걷기 축제를 올해 또 5월에 열었었는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한 2천여 명 정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을 주셔서 고맙다. 이런 공간을 주셔서 고맙다.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내 집 앞에서도 바로 이렇게 맨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정말 구청장으로서 어떤 거대 담론을 논하기보다는 정말 주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옆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주민분들이 만족해 할 만한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확행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가장 뿌듯하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굵직굵직한 정책도 있지만 또 시민분들이 구민분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하루하루 체감하는 이런 좀 아기자기한 정책들도 좀 눈에 띕니다. 자, 민선 8기 서구의 성과 정책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풀어야 할 지역 현안들도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구라고 하는 지역이 광주의 중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상업적인 상업 시설도 많이 몰려 있고 또 주거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주거하고 계시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2022년 건설도중 붕괴 사고로 큰 충격을 줬던 화정 현대 아이파크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인데 이거 진행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어느 네. 정도나 진행된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도심 속 한가운데서 폭파가 아닌 이렇게 한층 한층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철거 작업을 광주 서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광주 서구라는 지역적인 곳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지금 70.38%, 약 3분의 2 이상 좀 3분의 2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39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1-2층 정도까지 지금 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거 완료 시점은 현재 2025년 5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속도라면 충분히 내년 초에 충분히 철거 완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도 전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 구청에서 관리 감독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구청장님 방금 하셨던 말씀처럼 안전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잘 지켜지는지 저희 언론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초 전면 철거를 하기로 했다가 현대산업개발이 저층부 그러니까 이제 그 주거 공간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주 예정자와 여론의 문매를 받고 이제 이거 다시 뭐 전면 철거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가 지상부 1층부터 3층까지의 존치 여부는
이제 결론이 났다가 또 바뀌었다가 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저층부는 어떻게 하기로 된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상 1 층부터 3 층까지 이제 상가층이거든요. 이제 이 상가층에 대해서도 다 철거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 상가층은 설계부터가 다르고 건축 그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놔두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했었고요. 결론은 상가층의 존치 여부는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나서요. 음. 그 검사 이후에 결정하는 걸로 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전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과 현산의 이제 설명을 듣고 입주민들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약 한 4분의 3 정도는 그러면 지상 1 층에서 3 층은 존치해도 될 것 같다. 4분의 1 정도 25% 정도 되신 분은 다 철거를 하자. 이제 이런 지금 의견 수렴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 다만 이 정밀 안전 진단은 어디다 할 건지 이 부분은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과 현대산업개발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 좀 중재를 해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원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주민분들의 이제 찬반 투표는 진행이 됐고 그 결과까지도 나온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안전 진단을 전제로 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맞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확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네. 네,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서 이 광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복합 쇼핑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했던 사업인데 이제 이게 돼서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를 가지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구에서는 신세계 백화점 확장이 추진이 되고 있죠. 네, 기대와 그렇습니다. 동시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교통 너무 혼잡해지는 거 아니냐. 네, 거기다가 상업시설만 크게 늘려놓으면 지금 있는 도로 기반으로 했을 때 맞습니다. 어떻게 그 교통 정체를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요. 여기 이제 더현대도 지금 이제 일신방지 전방 부지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서구에서도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지금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라 사실은 서구청에서 어떤 결정 권한이나 이런 게 뭐 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 저희는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시에 좀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광주 신세계가 현재의 이 규모보다 한 3배 이상 더 큰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지금 건립 예정이고요. 또 전남 방직 일신 방직 자리에 더현대, 그리고 또 광천동 재개발까지 하면 5천 세대 규모, 아마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게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서는 도시철도 광천지선으로 할지, 아니면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 BRT로 할지, 아니면 또 트램을 신설할지 지금 최적의 교통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광주는 인공지능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바로 이 교통 상황에 좀 많이 좀 접목을 시켜서 어떠한 교통 수단이 가장 현 시간대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음. 주민분들께 좀 제공을 해 주는, 그럼으로써 어떤 체계를 갖춘 이후에도 그게 좀 잘 관리되고 승용차를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그런 교통 체계를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좀 과감하게 좀 도입을 해서 인공지능 도시 광주에 맞게 주민들의 편익을 좀 도와준다면, 하드웨어로서 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로서 그걸 좀 뛰어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광주시에 강력하게 좀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자,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지역도 또 서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부터 지금 당장 광주에도 많은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구 지역은 또 주택가, 노후된 오래된 주택가들을 중심으로 상습 침수 구역이 있었고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 그리고
지금 또 서구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도 많은데 또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안전은 할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우나 기상과 관련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게 좀 안전 대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석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주택가가 좀 저지되다 보니까 사실 비가 이렇게 한 시간당 30mm 정도만 오면 이제 다 집으로 넘쳐 흘러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구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임해서부터 바로 몇 번을 현장을 찾아가고 하지만 정말 좀 예산 문제라든지 뭐 또 이 관로 설치하는 게 보통 좀 난공사가 아니어서 어려웠습니다만 저희가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부터 화수 관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공사가 끝났고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최종 공사를 이제 합니다. 조금 원래는 5월 말까지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한 달 정도가 늦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그냥 했던 일들을 그냥 하기 바빠 급급했다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저희의 구정은 주민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통해서 좀 더 주민분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했는데요. 이 하수관로 설치도 역시 계속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주민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정보를 계속 공유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주민과의 협치로서 좀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하철 부분도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네. 지금 조금 시간이 네, 네. 마지막 그냥 뭐 이렇게 말씀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이제 임기 반환점 돌면서 민선 8기 후반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전반기 열심히 달려오셨고 남은 네. 2년 주력하고 싶은 부분 네. 주민분들에게 어떤 모습 보이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의 구정 구호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입니다. 함께 서야만이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이런 대명제를 꼭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희망의 증거로서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분들과 또 직원들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하면서 제가 착한 도시 서구는 따뜻한 생활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민간 협력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통해서 또 따뜻한 마음 부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뜻한 행정 정책들, 착한 정책들 통해서 주민분들 곁에 다가서는 그런 좀 더 한 발자국 더 따뜻하게 다가서는 하반기 민선 8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제가 더 힘나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희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 야당 당대표의 사상 초유로 이재명 의원이 단독 출마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40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르며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와 호남 정치 복원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이제 연임 수순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인영 의원이 뭐 당대표에 출마하냐 마냐 뭐 약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직접 들은 바는 없고 네. 또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감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언론 일부에서 지금 거론되고는 있는데요. 네. 아마 결심이 쉽지 않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쉽지 않은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번 22대 국회는 21대 그 네. 국회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또 총선 결과에 대한 또 네.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22대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당내에 있던 단합과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크고요. 또 21대 이번 총선을 총괄 지휘했던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그 당과 국회 원내에서의 어떤 네. 그 신뢰도와 또 이렇게 지지도가 아주 높아서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87년 민주화 직선제 투쟁 당시 이제 전대협 조직해갖고 1기 의장을 한 86 운동권 뭐 맏형격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서 친문으로도 분류되고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이 나오면 흥행 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혼자 뭐 나오는 충분히 것보다. 네. 이인영 의원님도 당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21대 국회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또 정말 윤석열 네.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풀어나가야 될 22대 국회의 어떤 그 책임감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로 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반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1대 국회 후반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국정 운영 전반은 어차피 이제 용산에 있는 윤석열 네. 대통령과 또 이 여당이 주도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입법권이 완전히 훼손되고 위협받는 그런 그 처지가 됐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그 국회의 자기 역할들을 좀 더 강력하니 또 추진력 있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이번 총선 네. 민의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기일전에서 고삐를 꽉 쥐고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 네, 네. 말씀인 거네요. 네. 근데 6일수록 네. 어찌 보면 더 단결하고 또 힘을 더 강력하니 모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6.25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원 당규에 민주당 당원 당규에 그 당대표에 혼자 출마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추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찬반 투표 같은 걸 하는 건가요? 단독 출마하게 되면 네. 일반적인 상황은 추대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당헌 당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식 선임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는 단독 출마하면 전대위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은 뭐 지금 어대명 뭐 또대명 이러면서 약간 조롱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는 이재명 말고 사람이 없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네. 이재명 대표님도 아마 지금 네. 단독 출마에 이르는 이 상황이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네.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국정에 대한 그 책임감, 특히 지금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네.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그리고 또 국정 기조를 변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당 이것을 상대로 한 우리 야당의 그 22대 국회에 대한 그 책임감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아마 재출마를 그 불가피하게 또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 사람에 맞서려면은 그에 맞설 수 있는 센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들리네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 별도 발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약간 시간 끌기 물타기로 보세요? 뭐 한동훈 대통령 저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인기 관리를 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용산에 어떤 그 추파를 보내는 이 조금 어찌 보면
그 차별화와 눈치 보기에 이중적인 어떤 네.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 대표가 되기는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바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네. 한동훈 대표 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렵다. 뭐 근거나 이유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전에 이미 이 총선 과정에서도 네. 이렇게 한동훈과 윤석열이 상당히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또 그 부분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그 세 명의 또 친윤 네. 주자들이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결선 투표까지를 네. 염두에 두면서 지금 구도를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난 국민의힘 전대에서 김기현 대표가 될 때는 뭐 가령 뭐 여론조사 1위 나오는 나경원 뭐 의원 주저앉히고 뭐 그래서 아예 못 나오겠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여론조사나 당원에서 인기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우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탄핵은 내가 받겠다. 맞겠다. 아. 어제는 그렇게 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용산과 끊임없이 지금 더 이렇게 밀당을 서로 또 하고 밀당을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실 내막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이제 당대표 후보 등록 마치고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기자들이 최상병 특검법 대안 없이 거부권 재의결을 막을 자신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기자들한테 이거는 거부권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을 별도 발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쨌든 특검이 필요하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전자로 봅니다. 근본적인 어떤 그 의도는 네. 이 최상병 특검을 끝까지 반대해왔던 여당이라든가 용산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찌 보면 시간 끌기 내지는 눈속임이 아닐까 여기에 더 훨씬 더 방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한 개설 2주년 현황을 발표하면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김건희법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통과된 이후에 뭐 개 도살 금지해달라는 전 세계 민원이 딱 끊어졌다. 뭐 이렇게 약간 홍보 비슷한 거 하는데 국민제한 개설 2주년 현황 설명하면서 김건희법 홍보하는 거 이게 좀 정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지금 전국이 사실은 네.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도 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네. 이 여사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현안들이 국정을 지금 굉장히 혼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용산이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못 잇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국민제한, 국민청원 네. 뭐 이런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국민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소통에 네. 비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국민과의 소통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잖아요. 하루에 2,000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 방문자 수의 0.7%?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예 용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우리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모두의 어떤 불행인데요. 이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를 거의 접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김건희 그 개식용 이 특별법을 김건희 여사 얹혀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깨알같이 영부인법 홍보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호남 3선 이제 중진 반열에 오르시면서 행안위원장 중책 맡으셨는데 좀 뭐 소연화 각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뭐 호남 3선이라는 것 뭐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요. 또 여전히 대단히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네. 민주당에 대한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지역의 낙후라든가 지역의 어떤 소멸이라든가 이런 이 상황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어서 네. 민주당은 지지를 받는데 지역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 상황이 대단히 저에게는 좀 위기감과 책임감을 같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지방 소멸의 문제와 네. 또 이 자치 분권,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 또 정치 개혁에 대한 문제를 저희 소관위원회를 통해서 실천하면서 정말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문제를 푸는데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역 소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행안위 계류 법안들 좀 찾아보니까는 그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뭐 그냥 요약하면은 전남 살려야 된다, 뭐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행안위원장이신데 이거 좀 통과하는데 어떻게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방 소멸 지수 중에 네. 가장 높은 지역이 불명예스럽게도 이 전남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남은 이 인구 소멸에 있어서 굉장히 그 대단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소위 말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이 조건과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인구 소멸 특구랄까요? 네. 인구 소멸 를 막기 위한 극복을 위한 아마 특별자치도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남의 이 소멸 또 낙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전남 도당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 언제까지? 8월 전당대면 바뀝니다. 그 후임으로는 지금 누가 거론이 되고 있나요, 근데? 대개 뭐 선수를 보면 네. 주철현 의원이나 이제 김원희 의원이 대상 재선 의원이고요. 네. 또 이제 나머지가 초선 의원인데 아마 주철현 의원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위 소관 법안 중에 김영배 의원이 그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날 바로 발의를 했던데 옛날 지구당 지금은 뭐 지역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부활하는 법안.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뭐 언론적으로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구당 부활이 왜 필요한 건가요? 이거 근데 그때는 뭐 정치 개혁한다고 없앤 거잖아요.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 격이죠. 현행 정당은 정당의 모양은 있으되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도당이란 게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그 지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당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도당이 각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도민들의 다양한 정치적인 요구랄까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뭐 소위 말해서 당대표의 사당화랄까 아니면 또 돈 많이 드는 정치 이것들을 좀 더 해결하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발을 다 잘라버린 거죠, 정당에.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SNS상에서 소위 말해서 팬덤 당원이라는 당원들의 활동은 있지만 일상적인 그 시민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여론화하고 또 그걸 정책화하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당 활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에도 부응하고 또 정당이 지금 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원들의 활동 공간을 온라인상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치 발전 또 정치의 생산성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역당이 다시 설치가 되면 부활을 하면은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당원들 있잖아요. 이 뭐랄까 영향력이 더 세질까요? 아니면 뭐랄까 좀 중화가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부 뭐 강해질 수도 있지만요. 네. 좀 더 이 당원들의 이 민심이 이 생활 속에서 좀 더 검증되고 또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다. 지금은 그런 당원들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교육되고 훈련되고 이런 조직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없이 SNS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공간에서 정당 활동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뭔가 좀 한쪽에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지구당 부활이 되면 정당의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당원들의 당심도
민심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수가 커지면은 일부 뭐 강성 당원들이 뭐 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어들 거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네. 그 지난 4월에 저희 KBC랑 40 총선 당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호남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여의도 국회를 만들어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 정치 복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해야지 복원이 되고 복원이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호남 정치 하면 네. 김대중 대통령으로 상상되는 그런 호남 정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네. 이 역사의 위기마다 또 민주주의 위기마다 자기 역할을 다 했던 것,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력의 어떤 확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잇는 정치적 비중 또 이렇게 파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네. 호남 정치의 생산성 그리고 호남 정치의 책임감 이걸 구현하는 것이 호남 정치의 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30년, 40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지역민들의 부름에 지역의 위기에 지방 소멸에 이제 응답할 때다.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호남이 처한 위기, 이 또 지역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책임감을 호남 정치의 복원의 어떤 그 필요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국가가 무엇을 해주냐를 뭐 바라지 말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네. 참 애잔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네. 이 20만 넘게 전남만 해서도요 매달 당비를 내주면서 정말 기대하고 기댈 곳이 유일하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우리 지역의 정치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 어려운 그 민생을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데 유능한 그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호남 정치가 네. 민주당의 그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지역을 살리고 또 호남 정치의 저 정체성을 이 나라 정치에 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호의가 계속되면은 당연한 권리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당이 호남에 이제 뭘 이제 좀 돌려줄 때도 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많이 늦었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기대 속에서 지난 총선 잘 치렀고요. 또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삼선 국회의원 또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지역민들의 기대에 맞게 또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감을 다 또 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 여러분 또 나주와선 시구민 여러분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싶은 건 바로스킨 초특가로 배송은 3일 만에 10백 1,000원? 역시 아리익스프레스. 내가 된다는 건 되는 줄 알고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줄 아는 너에게 나는 전부이기 때문에 심장사상충과 뇌부구충을 한 번에 넥스가드 스펙트라. 사람에 대한 예와 정성이 가득한 곳 천지 장례식장.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천지 장례식장. 6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